네,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1분 막 지났고요. 오늘도 여야 만만 국민의힘 신주호 패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패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방송 안 나갈 땐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아니, 본 방송도 재밌어요. 재밌는데 콘텐츠도 좋아요. 서로 간의 이해도가 훨씬 높다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 여야 만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두 분 패널 간이 어떤 호흡이 좋다. 싸우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따라 역시 좀 사안인 만큼 좀 각자 주장이 좀 강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진짜로 요즘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건과 관련해서 양 진영 간의 대립의 골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화할 상대가 아니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이거 두 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신주의 부대변인님 좀 아쉽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극단으로 흐르고 하다 보면은 사실 서로의 진영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악마화하거든요. 그런데 악마랑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진영 대결로 가는 거는 저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제 대통령께서 그 국회 측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내가 되고 취임하고 나서 국회를 갔는데 뭐 대통령이 왔는데도 로텐도홀에서 시위나 하고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데도 뭐 고개 돌리고 이렇게 악수했는데 악수도 안 받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도 비판하지만 대통령도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원수고 국론을 통합시킬 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야당에서 물론 그렇게 거대 야당이 폭거를 저지르고 대통령에 대해서 폭정을 저지르는 것 잘못됐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야당의 대화를 하자 이렇게 갔을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간에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대화를 하려고 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국론이 분열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금의 대한민국의 그런 분열 양상의 책임은 저는 오롯이 정치권 있다고 봅니다. 근데 좀 근데 탄핵이 좀 많긴 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약간 불편함을 그렇죠. 얘기한 서로 간에 했었는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거는 저희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결할 거를 총칼로 국회에 들어갔다는 거. 그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하실 것 같아요. 김민주 부대변인.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지금 양극단의 극단의 정치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이것이 단지 SNS의 발달 때문인지 아니면은 전 세계가 양극화에 대한 폐해로 극단으로 변하는지는 우리가 더 봐야 되는데 다만 이런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원래가 약해요.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세계 역사에서 마지막 주의로 남을 수 있는 이념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혼란들을 그때 극복하고 현명하게 대처했던 뭐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피해도 있고 힘듦도 있겠지만 극복해냈던 거 아니냐. 어제 어디 TV에서 보니까 프랑스가 뭐 80년 동안 7번인가 체제가 바뀌었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그런 거고요. 예전에도 비슷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할 때 피켓 시위하고 등 돌리고 뭐 야유 보내고 했는데 그래서 기억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 마치고 일부러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 쪽 그 의원 쪽으로 가서 악수를 청해서 하다가 언급결에 악수하신 분들도 있고 했는데 윤 대통령께서는 처음 애초에 대통령 되기 전부터 부정선거라는 생각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악마화하면서 대통령이 되고 야당 대표와 한 번도 영수회담을 안 가진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빨리 좀 혼란이 좀 사라지고 직접 민주주의와 수기 민주주의가 좀 원활하게 좀 조율되기 좀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일뿐만 아닌 게 진짜 주말인가 미국에서 슈퍼볼 있었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난해에는 원래 해리스 부통령 지지했는데 지난해에는 환호를 받다가 올해에는 야유를 받았잖아요. 그게 확실히 좀 차이가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지금 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만큼 수기 민주주의라는 것이 발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부족한데 나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탄핵 반대 관련해서 이런 집회들도 많은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 좀 속내 이런 거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들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산 집회는 한 4분 정도 간 걸로 알고 있고 그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11분 정도 갔는데 그 11분이 대구 TK 지역구 의원들이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이기 때문에 민심을 측정하기 위해서 갔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가면은 이제 이것이 당 자체가 나서서 공론 분열에 앞장선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당 차원에서 그런 민간 집회에 대규모로 참석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있죠.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수 의원들께서는 지금 그 장외 집회, 그러니까 민간에서 주최하는 장외 집회의 파급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 과연 국민의힘이 편승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은 공통적으로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회들의 일부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국민의힘의 전체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잠깐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럼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공유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사실. 겉으로는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그쵸. 지금 왜냐하면 탄핵 반대 저희 당의 대통령,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께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입에 올리는 것은 사실상 국민 보기에도 안 좋은 면이 있죠. 저희가 나쁘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들은 널리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구 집회에 참석했었던 대구 지역구의 우재준 의원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대통령 거리를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임종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통령직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고 치면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거든요. 2달 안에. 근데 그 2달 안에 저희가 대선을 막 준비하고 경선 치르고 막 이렇게 정책을 짜고 하기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작년서부터 집권 플랜 본부라고 하는 사실상의 대권 플랜을 진작부터 짜왔는데 저희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60일 이내 해야 되면은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국민의힘이 어떠한 아젠다를 국민들께 제시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 이런 인식은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조기 대선 얘기 나왔으니까 김민주 부대변인님한테 이걸 여쭤볼게요. 이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모르죠. 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만치 않다라고도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대선 후보들이 다 사실은 이율 배반적으로 대통령의 파면이 안 된다라고 집회에도 나가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기 대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스펙트럼을 보면 맨 그 오른쪽에 뭐 김문수, 그 왼쪽으로 조금 가면 홍준표, 또 맨 그 어디야? 왼쪽으로 가면은 뭐 한동훈, 유승민 이렇게 있고 오세훈은 양쪽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예의주시하는 것 같다.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막 지금 뭐 부산, 대구 집회 신나 하시면 저희도 신나요. 예전에 그 누구죠? 한교안 대표가 그때 뭐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로 해서 100만 명 모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총선 이겼다. 그래서 실제로 이겼다로 생각하고 굉장히 고무됐었는데 참패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황교안 그분이 부정선거를 믿게 된 거예요. 진리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광장에. 그래서 제2의 한교안 이탄이라고 착각을
하면 저희는 땡큐죠. 그러면 김민주 부대변인 아까 유승민,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말씀하셨으니까 제 질문 드릴게요. 네. 민주당으로서 그러면 가장 위협적인 후보 누굽니까? 만약에 이들 중에서 나온다면. 솔직히 말하면은 한동훈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계엄을 반대했잖아요. 저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 계엄을 명분이 확실히 있으니까 국민 중도층을 끌어모을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예전 스타일을 보면 승리를 위해서는 예전에 자기의 적하고도 손을 잡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을 세운 거고 최악의 경우 아마 최상목, 이창용, 한국은행장까지도 포섭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으로 봐서는 제일 쉬운 상대는 뭐 김문수, 홍준표. 그러니까 제일 좋다. 동의하십니까, 신조부 대변인님? 동의합니다. 아니 반대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지금 민주당도 후보가 한 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누가 제일 수월할 거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 나오면 땡큐입니까? 저희요?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이 쉽다 어렵다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여론조사 얘기하셔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이거 한번 말씀드리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에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도 45.2%,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49.2%.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여론들도 많이 좀 귀 기울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확실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엄연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런 것은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민주당이 해왔었던 일련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분명히 반감 의식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과 동시에 저는 아직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마는 한 2년 반 정도 직을 수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5년의 패단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아직까지. 특히 2030 세대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큰 거는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정권 교체될 당시에 2030이 상당히 반문재인 정서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이 해왔었던 그런 뭐 남녀 성별 갈라치기 그리고 공정의 사다리를 자른 것 그리고 일련의 행태들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경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2030 세대가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은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좌편향된 경제정책을 펼 것이 지금 자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더더욱 그 기회를 잃게 될 것이고 더더욱 우리가 행하는 일련의 것들에 있어서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두면서 젊은 세대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라는 지금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특히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상당한 그 반발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 연장 여론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좀 빼고 봐야죠. 사실은 조기 대선의 그 조사 내용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뭐 ALS 조사는 워낙 요새 튀고 정확치가 않아서 좀 보기가 어렵지만 MBS나 갤럽은 전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조사에서도 저희 당의 지지율이 사실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획기적 정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엊그저께 대표 연설에서도 성장을 28번, 경제를 15번, 기본 사회로 전진하는 회복과 성장 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중도층에 대한 확장을 저희도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ALS 조사를 제가 좀 요새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뭐 일전에 한번 재밌었던 조사 있었잖아요. 뭐 디토하고 OMG 뉴진스를 소개해 주셨었죠. 못 맞추는 20대가 많았다. 심지어는 에스파를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20대에 많았다. 근데 이번에는 그 지역도 그래요. 저 광주의 지역 번호가 몇 번인지 잘 모르시죠? 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렇죠. 요즘에 또 유선 전화 많이 안 쓰니까요. 근데 우리 지역 번호는 아시잖아요. 031. 마찬가지로 광주 전남분도 자기 지역 번호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광주에 사시는 응답하시는 LS 조사 응답하시는 35%가 어떤 조사에서는 자기 지역의 지역 번호를 모르는 조사도 있었다. 뭐 이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ALS 조사를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분입니다. 그 여론조사 좀 알려주세요. 어디 건지. 윈즈코리아 컨설팅이 서울에 소리하고 해서 요새 하도 ALS 조사가 튀니까 이런 조사를 한 건데요. 기법 중에 이제 ALS 조사가 있고 안심번호에 의한 조사가 있고 전화 면접 조사가 있는데 최근에 이것에 대한 조사 기법이 한층 더 발달돼서 이제 패널 조사나 온라인 조사까지 지금 준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여론조사 업계 분위기도 좀 전합니다. 네, 저희도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이걸 무조건 맹신한다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이제 흐름이나 각 당에서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이제 대비해야 된다. 약간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정권 연장이나 교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같은 그 여론조사에서의 그 정당 지지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40.8%, 민주당 40.8%. 그래서 거의 뭐 지금 여론이 약간 반대 반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제 시간상 주제 하나만 간단하게 한번 좀 보죠. 그 아까 김민주 부대변인이 교섭단체 얘기하셨으니까 그 각 당의 지금 교섭단체가 어제 그제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에서 저는 요게 하나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국민 소환제. 요거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신조부 대변인님. 뭐 필요성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저는 그 부분에 집중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제 그 단독 보도로 나온 것이 이재명 대표가 이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4년 전인가는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왜 국민 소환제를 꺼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190 그러니까 야당 뭐 개혁신당 빼더라도 189석의 압도적인 지금 거야 세력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거여 세력이 되는 겁니다. 거여 세력이 되고 국민의힘을 탄압하기 위한 지금 밑밥이에요. 사전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인 거죠? 추정입니다. 추정이지만 정치 탄압으로 남용될 수 있다. 정치 탄압을 본인이 하겠다. 지금 자인한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전국으로 가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 여론이 강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집권하고 나면 국민소환제를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원직을 박탈시키겠다. 이런 야욕을 지금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일방적인 독재 국가를 건설하려는 그 아주 권력 야욕의 시대를 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소환제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그 직무와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국민이 불러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파면하겠다. 이것이 골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 소환제의 1호 소환 대상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어떤 행태를 벌였느냐, 과연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거든요.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입법권을 남용했었고 또 수많은 탄핵 안을 남발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지점에서 저는 국민들의 여론이 한대로 모아질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가 제1의 소환 대상으로 그 국민의 심판정 앞에 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근데 김민주 부대변인 이게 헌법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헌법에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 개정 사안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헌법 소원을 해봐야 좀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자체 단체장하고 지방의원은
주민 소환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준용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도 이 국회의원에 대한 이 국민 소환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될 예. 소지가 있어서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꺼낸 이유는 전문을 보시면 저도 이해가 갔는데 뭐냐면은 이번에 사실은 국회에 쳐들어오는 계엄군을 누가 막았습니까? 시민들이 막아줬잖아요. 시민들이 앞에서 진을 치고 총칼로 장갑차를 또 막으신 분들, 그다음 키세스로 불리우는 분들이 한남동에 집회도 하시고, 즉 시민들의 자발적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인데 국회의원도 리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지금 성원이 있고 요구가 있는 것에 따르는 것이다. 사실은 지금 저희 당내에서도 뭐 의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 지역구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만 명이 지역구 6만 명이 청원을 신청하고 한 7만 명이 투표해서 3만 5천에서 3만 6천 명이 뭐 통과시키면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어 있어요. 어느 국회의원이 이걸 좋아하겠어요? 여야 다 떠나서. 예,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면 지금쯤은 좀 진지하게 우리가 개헌과 함께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시기적절할 때 잘 제안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양극화가 심한데 이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서로 공격용으로 하면서 국정 운영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이게 사실은 사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경상 영남 지역하고 호남에서 더 뜨겁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알겠습니다. 본선이 의미가 없는 경선 지역에서는 그 뭐죠? 정치적 상대가 더 그 지역 당내에 더 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좌우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김민주, 신주호 두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